마음 쉼터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약 당신의 남편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옷을 벗으라고 강요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과 인내심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 믿었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화로운 파티의 한가운데서 가장 사랑했던 남편은 제 손으로 모든 것을 부숴버렸고 저를 지옥 같은 수치심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입니다. 청담동의 거대한 저택을 가득 채운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제 고막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을 찢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 강진우의 회사 창립 3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고 있는 호화로운 거실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제 주위에는 명품 정장을 차려입고 고급 양주를 든 남자들, 값비싼 시가를 피우는 남자들, 그리고 집 한 채 값의 보석을 과시하며 반짝이는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편의 사업 파트너이자 상류층 친구들이었습니다. 소박한 비취색 실크 드레스를 입은 저는 마치 길 잃은 이방인, 제 집에서 희미한 장식품 같았습니다. 저는 차가워진 두 손을 꽉 쥐고 떨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진우는 그의 절친인 김철수와 이영준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술에 취해 얼굴이 벌개진 채 큰 소리로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결코 어울릴 수 없었던 무리였습니다. 제게 그들은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라 약한 먹잇감을 노리는 늑대 무리일 뿐이었습니다. 저를 쳐다보는 그들의 병적인 시선은 항상 저를 역겹게 했습니다. 자, 건배. 우리의 강 대표님을 위하여 3년 만에 이룬 이 성공,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 됐다고. 술배가 나오고 눈이 작은 김철수가 잔을 높이 들며 외쳤습니다. 진우는 거만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단숨에 술을 비우고는 제게 시선을 던졌습니다. 사랑이라고는 조금도 없이 오직 소유욕과 명령만이 담긴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오늘 나의 성공은 내 아내 덕분이기도 하지. 안 그래? 그의 친구들이 의미심장하고 경멸적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집 잘 지키고 애 잘 보는 공로겠지. 영준이 끼어들었습니다. 네, 아내 미나가 사업에 대해 뭘 알겠어. 하지만 인정해야 할 건 네 와이프가 날이 갈수록 더 예뻐진다는 거야, 진우야. 철수가 맞장구를 치며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맞아, 맞아. 이렇게 예쁜데 집에만 두기엔 너무 아깝지. 오늘 형제들을 위해 좀 보여주는 게 어때, 대표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또 무슨 짓을 꾸미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못 들은 첫 고개를 숙이고 진우가 거절해 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순진했습니다. 술 몇 잔의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의 병적인 제안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 특히 자신의 아내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과시하는 느낌을 즐겼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어 모든 시선이 집중된 거실 중앙으로 저를 끌고 나갔습니다. 좋아, 오늘 기분이다. 너희들 눈 호강 좀 시켜주지. 그는 제 귀에 대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자기야, 나 사랑해. 저는 떨면서 그의 눈을 차마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당신, 취했어요. 다들 보고 있잖아요. 내가 묻잖아. 나 사랑하냐고. 그가 으르렁거리며 제 손목을 부서져라 쥐었습니다. 저는 입안에서 겨우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크게 웃었습니다. 그럼 증명해봐. 우리랑 게임 하나 하자. 그냥 옷 벗고 우리 앞에서 춤 한 곡 추는 거야. 네가 해내면 내 아버지 회사에 그대박 계약서 바로 사인해 줄게. 아버지는 중병을 앓고 계셨고 가족의 작은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진우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 가장 큰 약점이라는 것을. 그는 우리 가족의 생존을 담보로 더러운 유흥거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귀에서는 윙하는 소리만 들리고 음악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들리는 것이라곤 그의 친구들이 터트리는 웃음소리와 제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뿐이었습니다. 모욕. 이것은 극도의 모욕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근처 소파에 앉아있는 시어머니 박 여사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재미있는 연극을 보는 것처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그녀는 단 한 번도 저를 며느리로 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 못하겠어? 진우가 비꼬는 목소리로 도발했습니다. 아니면 내 사랑도 그저 가짜였나? 내 사랑이 계약서 한 장만도 못해? 그의 말은 수만 개의 바늘이 되어 제 자존심을 찔렀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안으로 삼켰습니다. 우는 것, 애원하는 것, 그건 그들을 더 즐겁게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충분히 참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저는 시어머니의 경멸과 남편의 병적인 장난을 묵묵히 견디는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저는 제 희생이 평화로운 가정을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의 선량함과 나약함은 그들을 더욱 기고만장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오늘 밤 그가 직접 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순간 제 안의 모든 두려움과 체념이 사라지고 대신 이상할 정도로 침착해졌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의 침착함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진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텅 비고 차가운 공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좋아요. 제 목소리였지만 낯설게 들렸습니다. 할게요. 방 전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진우조차도 제가 너무 쉽게 동의하자 잠시 당황한 듯했습니다. 그는 제가 울고불고 애원할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더욱 의기양양해졌습니다. 그래야 내 아내답지. 저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남자들의 탐욕스럽고 병적인 시선이 제게 고정되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제가 입고 있던 얇은 크림색 코트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양손을 들어 코트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제 모든 움직임은 서두름 없이 우아하고 침착했습니다. 웃음소리는 완전히 멎고 오직 섬뜩할 정도로 감미로운 음악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의 굴욕이 드러나는 순간을 저는 침착하게 겉옷을 벗었습니다. 코트가 부드럽게 어깨를 타고 흘러내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그 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 남편과 시어머니부터 그의 병적인 친구들까지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의 입가에 걸렸던 의기양양한 미소가 사라졌고 철수의 손에 있던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박 여사도 벌떡 일어나 눈을 크게 뜨고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보았습니다. 방 전체가 절대적인 침묵에 잠겼습니다. 비명보다 더 무서운 침묵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기에 모두가 그토록 경악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오늘 밤 이후 제 인생은 어떻게 바뀔까요? 답을 알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정의를 되찾는 제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마음 쉼터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다음 편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감미롭게 들리던 음악이 이제는 구슬프게 들렸습니다. 제 코트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 빼앗긴 영혼의 조각처럼. 방금 전까지 탐욕과 병적인 호기심으로 가득 찼던 모든 시선이 이제는 숨길 수 없는 경악으로 제게 고정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방 한가운데 서 있었지만 벌거벗은 기분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갑옷을 입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얇은 실크 드레스 안에 제가 그들에게 보여준 것은 살이 아니라 가슴팍에 반듯하게 고정된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새하얀 A사 용지, 그 위에는 작은 생명체가 형성되고 있는 흑백 사진과 함께 선명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임신 6주, 태아 심박수 양호. 저는 임신한 것이었습니다. 3년간의 간절한 기다림 끝에 수없이 남몰래 병원을 드나들고 시어머니로부터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라는 모진 말을 들은 끝에 마침내 하늘이 저를 가엾게 여기셨습니다. 이 끔찍한 파티가 열리기 바로 오늘 아침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우에게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낭만적인 분위기에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가 모든 것을 망쳐버렸습니다. 너 임신했어?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 있던 거만함과 취기는 온데간데 없고 믿을 수 없다는 경악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제 가슴에 초음파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마치 이것이 현실인지 장난인지 확인하려는 듯이 저는 대답하지 않고 눈물보다 더 쓴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요?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아직도 친구분들 앞에서 제가 춤추길 원하세요? 제 말 한마디 한마디는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방 안의 침묵을 깨는 망치질 같았습니다. 그의 친구들 철수와 영주는 이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고개를 숙이고 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병적인 호기심에도 한계는 있었나 봅니다. 친구의 핏줄을 벤 여자에게 장난을 칠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시어머니 박 여사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경악은 금세 분노와 악의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임신? 누구 애를 임신했다는 거야? 이런 수작으로 우리 집안을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 이 애가 진우애인지 아니면 다른 놈의 애인지 누가 알아? 그녀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밝혔습니다. 이 순간에도 그녀는 저를 모욕하고 제 순결을 의심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들은 진우는 정신이 번쩍 든 듯했습니다. 그는 저를 변호하지도 어머니의 모함에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눈에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너 어디서 뭘 하고 누굴 만났어? 그는 어머니의 편에 서서 저를 범죄자처럼 신문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저는 쓸모없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부정한 여자였습니다. 제가 수년간 그에게 바친 사랑과 신뢰는 한 푼의 가치도 없었습니다. 제 안의 고통은 차가운 분노로 변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가 우리 결혼 생활을 구할 끈이 되고 그를 정신 차리게 할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을 품었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진짜 얼굴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저는 울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어떤 설명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초음파 사진을 떼어내 조심스럽게 접어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숙여 코트를 집어들고 당당하게 다시 걸쳤습니다. 제 행동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아마도 제가 울고불고 매달리는 장면을 기대했겠죠. 피곤하네요. 당신들 파티는 당신들끼리 즐기세요. 저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뒤돌아 계단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는 얼어붙은 사람들과 의심과 수치심으로 뒤엉킨 혼란을 남겨두고 저는 대리석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이 집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옛날의 강진우를 기억했습니다. 가난하지만 야망에 가득 찼던 건축학도. 우리는 제가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하던 북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돈도 지위도 없었지만 진실한 마음과 꿈으로 가득 찬 스케치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길가에서 직접 꺾은 들꽃다발로 빵 한 조각을 나눠 먹으며 밝은 미래를 함께 꿈꾸던 저녁들로
제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저의 순수함, 소박함, 그리고 의지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행복한 삶을 주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를 믿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던 소녀의 순수한 마음으로 그를 사랑했습니다. 제 가족은 시골에 계셨고 부모님은 평범한 농부셨습니다. 제가 그를 집에 데려갔을 때 부모님은 반대하셨습니다. 제가 고생할까봐 두려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모든 것을 무릅쓰고 그에게 갔습니다. 우리가 결혼하던 날, 우리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두 주먹과 영원할 것 같았던 사랑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옥탑방을 얻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얼마 안 되는 적금과 어머니의 유품인 목걸이까지 팔아 그가 작은 디자인 회사를 차리는 것을 도왔습니다. 초창기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는 회계, 인사, 그리고 그를 위한 고객을 찾아 사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밤이 되면 둘은 다시 설계도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힘들었지만 우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회사는 첫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큰 프로젝트를 따냈고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허름한 옥탑방에서 아파트로 그리고 이 저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변했고 그도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소박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외모와 사교 관계에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때 경멸했던 철수나 영준 같은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는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의 몸에서는 항상 술 냄새와 다른 여자의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남편을 여인 그의 어머니 박 여사도 우리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그녀는 저를 싫어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제가 자기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운 좋게 아들의 눈에 띈 시골뜨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우의 회사가 성공하자 그녀의 경멸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제 옷차림, 걸음걸이부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비난했습니다. 진우는 저를 보호하기는커녕 항상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시잖아. 네가 좀 참아. 저의 인내는 습관이 되고 체념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족만 평화롭다면 제 모든 희생은 가치 있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저의 침묵이 악이 점점 커지는 것을 방치하는 것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계단을 밟고 2층에 멈춰서서 거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파티는 끝났습니다. 손님들은 이런 어색한 분위기에 머물고 싶지 않아 서둘러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그들의 가족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옹기종기 모여 무언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저에 대해, 제 뱃속의 아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새로운 덫을 놓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모욕보다 더 교묘하고 잔인한 덫을. 저는 침실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 건조한 소리는 마치 단절을 의미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저 바깥에 거짓되고 사악한 세계로부터 격리시키고 싶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나무 문의 등을 기댄 채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몸이 추워서가 아니라 극한에 달한 분노와 고통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고 갑작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저는 남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생각에 들떠있던 아내였습니다. 이제 저는 모욕당하고 모함당하고 가장 사랑했던 남자에게 의심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사랑의 결실이자 가족을 잇는 끈이 되어야 했지만 이제는 그들의 눈엣가시, 저를 계속 비난하고 괴롭히기 위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뱃속의 작은 생명체를 감싸 안았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나약함의 눈물이 아니라 증오의 눈물이었습니다.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좋은 아빠, 완전한 가정을 주지 못했어. 하지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널 지켜줄게. 이 집에서 살았던 굴욕적인 날들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1년 전, 박 여사가 가장 아끼는 크리스털 잔을 실수로 깼다는 이유만으로 거실에서 3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반성해야 했던 날을 기억합니다. 진우는 퇴근하고 돌아와
무릎이 붓고 눈물 범벅이 된 채 무릎 꿇고 있는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일으켜 세워주고 공정한 말을 해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를 한번 힐끗 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평생 기억하게 무릎 꿇어. 다음부터는 그렇게 덤벙대지 마. 그날 밤 제가 지친 몸을 이끌고 방에 들어갔을 때 그는 아무렇지 않게 잠자리를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잘못을 속죄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제 자신이 영혼 없는 인형처럼 느껴졌습니다. 6개월 전 제 생일도 생각났습니다. 최근 몇 년간 진우가 유일하게 저를 외식에 데리고 나간 날이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예쁘게 차려입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되길, 그가 아직 저에게 관심이 있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레스토랑에 도착해서야 그것이 그와 친구들의 사교 파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내 그는 사업 이야기만 하고 파트너들과 건배하며 저를 테이블 구석에 혼자 내버려 두었습니다. 파티가 끝났을 때 그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저는 혼자 그를 차까지 부축해야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제가 길을 잘못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화를 내며 온갖 심한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한강대교 한가운데 차를 세우고 저를 차에서 밀어낸 뒤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차가운 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저는 거의 5km를 걸어서야 택시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죽은 듯이 자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어젯밤 일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왜 옷도 갈아입히지 않고 재웠냐며 투덜거릴 뿐이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기억의 조각들이 제 심장을 파고들며 저 자신의 어리석음과 맹목을 상기시켰습니다. 왜 저는 그렇게 오래 참을 수 있었을까요? 왜 이미 오래전에 죽어버린 사랑에 계속 매달렸을까요? 아마도 제가 너무 외로웠기 때문일 겁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은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모든 시간과 마음을 진우와 이 가족에게 쏟았기 때문에 친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황금 세장 안에 가두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 세장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세장 안의 새는 죽지 않았습니다. 다시 날개를 펼쳤습니다. 고통스러운 진실 하나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어젯밤 파티 전에 제가 방에서 옷을 준비하고 있을 때 우연히 진우가 철수와 통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방문이 꽉 닫히지 않아 몇 마디밖에 듣지 못했지만 등골이 오싹해지기엔 충분했습니다. 걱정 마. 오늘 밤 재미있는 쇼가 있을 거야. 내 마누라가 요즘 좀 뻣뻣해져서 분수를 알게 한번 길을 꺾어줘야 해. 무슨 쇼인데 말해봐. 늘 하던 거지. 모든 사람 앞에서 평생 기억에 남을 교훈을 줄 거야. 오늘 밤 이후로 어디 가서 고개나 들고 다닐 수 있는지 보자고. 그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을 거라고, 그가 그렇게 잔인할 리 없다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파티에서 일어난 일이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제가 겪은 모욕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미리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모욕하고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런 짓을 한 것입니다. 그는 저를 순종적인 개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의 사악함과 무자비함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갑자기 방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더 이상 취기가 아닌 계산적인 목소리였습니다. 미나야, 문 좀 열어. 할 얘기가 있어.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서둘러 눈물을 닦았습니다. 연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진우가 들어왔고 그 뒤를 박 여사가 따랐습니다. 진우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고 대신 거짓된 피로와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박 여사는 팔짱을 낀 채 얼음장처럼 차가운 얼굴이었습니다. 그가 다가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미안해.
그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아까는 내가 너무 취해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 날 용서해 줄 수 있을까? 박 여사가 헛기침을 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사과했으면 됐지.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남자가 술 취해서 과격한 말 몇 마디, 행동 몇 가지 하는 건 흔한 일이야. 아내라면 남편을 이해해 줘야지. 저는 그 모즈를 보았습니다. 한 명은 죄인 역할을, 다른 한 명은 판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연극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제 침묵에 진우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그가 다가와 더욱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나야, 그만 화 풀어. 임신 중인데 아기한테 안 좋아. 내 잘못이야. 전부 내 잘못이야.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 약속해. 약속. 그의 약속이 이제 와서 얼마나 값싸게 들리는지. 하지만 저는 계속 연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약속하는 거죠. 맹세할게. 너랑 우리 아기한테 잘하고 다시는 억울한 일 겪게 하지 않을게. 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맹세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약간의 진심이라도 찾아보려 했지만 오직 거짓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후회해서가 아니라 제 뱃속의 아이 때문에 저 자세로 나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아이가 필요했습니다. 박 여사는 대를 이을 손주가 필요했고 진우는 저를 묶어두고 계속 통제할 아들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을 믿을게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화를 푼 것을 보고 진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 여사도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야지. 어서 쉬어. 내 장손 잘 돌봐야 한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 나가면서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던지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하려면 내일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검사받아봐. 우리 집안 병원에 가야 믿을 수 있지. 그들은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제 아이조차 그들의 소나귀에 있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열할 것 같았습니다. 방문이 닫히고 숨막히는 정적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박 여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 집안 병원에 가야 믿을 수 있지. 세강병원. 그녀가 주요 주주 중 한 명인 곳. 저는 그녀의 의도를 똑똑히 알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건강과 아이에 대한 정보까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 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면 모든 검사 결과와 태아에 대한 정보가 그녀의 손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녀가 무슨 짓을 할 수 있을까? 진실을 왜곡하고 저를 해치기 위해 또 다른 연극을 꾸밀 수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마 위의 생선 같았고 그들은 언제라도 저를 난도질할 준비가 된 칼을 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탈출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까? 부모님 댁으로? 안 돼. 진우와 그의 어머니는 분명히 거기까지 찾아와 부모님을 압박할 것입니다. 그분들께 더 이상 걱정을 끼쳐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와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윤 회장님, 돌아가신 어머니의 절친한 친구분이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를 친딸처럼 아끼고 돌봐주신 분이었습니다. 윤 회장님은 비범한 여성이셨습니다. 한때 재계에서 이름을 날리던 여성기업가로 맨손으로 거대한 섬유그룹을 일구셨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재계에서의 그녀의 영향력과 인맥은 여전히 막강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매우 총명하고 예리하며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분이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녀는 진우를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말했었습니다. 저 청년, 눈에 간사한 기운이 있어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그때 저는 사랑의 눈이 멀어 그녀의 모든 조언을 무시했습니다.
이제 저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그녀뿐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진우와 그의 어머니가 잠들었을 것이 확실한 자정 가까이까지 기다렸다가 조용히 문을 열고 살금살금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불을 켤 용기가 나지 않아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의 의지에 걸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있는 유선 전화기로 윤 회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진우가 추적 앱을 설치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벨이 몇 번 울리고 수화기 너머로 아직 잠이 덜 깬 듯하지만 매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저 미나예요. 제 목소리는 거의 울먹이며 떨렸습니다. 제 목소리를 듣자 윤 회장님은 즉시 잠에서 깨셨습니다. 미나야, 무슨 일이니? 왜 이 시간에 전화를 했어? 무슨 일 생긴 거니? 회장님,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진정하렴, 딸아, 진정해. 깊게 숨을 쉬고 무슨 일인지 말해보렴. 윤 회장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안심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흐느낌을 억누르며 모욕적인 파티부터 뱃속의 아이, 그리고 박여사 모자의 음모까지 모든 일을 간략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수화기 너머의 무서운 침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윤 회장님은 바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하시더니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경고했잖니. 네가 듣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 와서 오는 건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아. 내 말 잘 듣거라. 첫째, 절대로 그 여자의 세강병원에는 가지마. 내일 아침 그들에게 유산기가 있다고 하고 국내 최고의 전문병원인 서울대학교 병원 산부인과에 가야 한다고 말해. 내가 그곳에 사람을 안파해 둘 테니 내 모든 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될 거야. 둘째, 그녀가 계속했습니다. 지금 이혼해서는 안 돼. 지금 이혼하면 넌 빈손으로 쫓겨나고 양육권도 뺏길 거야. 그들은 네가 직업도 없고 재산도 없다는 핑계로 아이를 빼앗아 갈 거다. 하지만 저들과 단 하루도 더 살 수 없어요. 저는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살아야 해. 윤 회장님의 목소리는 강철 같았습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가련한 아내,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순종적인 며느리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해야 해. 네가 완전히 굴복했고 이 아이를 마지막 구명줄처럼 붙잡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믿게 만들어야 해. 그들이 경계를 풀었을 때만 우리가 행동할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야. 무슨 행동이요? 저는 그녀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거지, 딸아. 그녀는 예리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기만과 더러운 행위에 대한 증거. 우리는 그냥 이혼하는 게 아니야. 그들이 너에게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할 거다. 강진우, 그 녀석 회사가 오늘날까지 온 데에는 어두운 구석이 없을 리가 없어. 내가 사람을 시켜 모든 것을 파헤칠 거다. 그리고 박혜숙 그 여자, 그렇게 탐욕스럽고 사악한 인간이 깨끗할 리가 없지. 윤 회장님의 말은 제 몸을 관통하는 강한 전류 같았습니다. 제 안의 절망과 두려움이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다른 감정, 분노와 복수심이 차올랐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제 아이가 엄마 없이 태어나거나 그런 가정에서 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게는 두 번째 어머니, 강력하고 지혜로운 조언자가 곁에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침실로 돌아와 곤히 잠든 남자 옆에 누웠습니다. 제가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제 제 눈에 그것은 단지 적의 얼굴일 뿐이었습니다. 이 연극, 제가 당신과 함께 연기하겠지만 이제 각본을 쓰고 결말을 결정하는 사람은 당신이 아닐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머릿속에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젯밤의 겁에 질린 서민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배우였습니다. 그리고 제 역할은 무너지고
두려워하며 완전히 의존적인 아내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침대에 누워 얼굴을 찡그리고 배를 꽉 껴안았습니다. 진우가 들어오자 저는 약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배가 너무 아파요. 진우는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그 걱정 속에 진심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 저는 알았습니다. 왜 그래? 어디가 아파? 지금 바로 병원에 데려다 줄게. 모르겠어요. 저는 신음했습니다. 그냥 계속 욱신거려요. 혹시 어제 일 때문에. 저는 일부러 말을 흐려 그가 스스로 추측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제 예상대로 진우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 엄마한테 전화할게.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아실 거야. 그는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박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불쾌한 기색이 있었지만 약간의 걱정도 엿보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제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은 없는데 어떻게 아프니? 아랫배가 계속 은은하게 아파요. 저는 억지로 눈물을 몇 방울 짜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기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무서워요. 박 여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가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이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녀의 계획도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마침내 그녀가 말했습니다. 알았다. 진우더러 세강병원에 데려가서 정밀 검사 받으라고 할게. 바로 이때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저는 고개를 흔들며 여전히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니요, 세강병원엔 안 갈래요. 거기는 종합병원이지 산부인과 전문이 아니잖아요. 친구들이 그러는데 임신 초기 3개월 동안은 특히 서울대학교 병원 같은데 가야 최고래요. 거기엔 최고 권위의 교수님들도 계시고 장비도 더 최신식이래요. 어머님 손주가 너무 걱정돼요. 제 말은 박 여사의 심리를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장손, 그녀는 저를 미워할 수는 있어도 밤낮으로 기다리던 손주를 걱정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서울대학교 병원은 가장 신뢰받는 국립병원이라 그녀가 거절할 명분도 없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리 있구나. 좋아. 그럼 서울대 병원으로 가자. 진우야, 당장 얘 데리고 가. 그리고 최고의 의사한테 진료받게 해. 진우는 네 하며 서둘러 저를 부축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약한 척 그의 몸에 완전히 기댔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저는 눈을 감고 쉬는 척했지만 사실은 윤 회장님께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 도착하자 완벽한 준비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매우 경험 많아 보이는 여의사 윤 회장님의 사람이 마중 나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과장이며 직접 저를 진찰하겠다고 소개했습니다. 감시하러 따라온 진우와 박 여사는 그 모습을 보고 완전히 안심했습니다. 저는 개인 진료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진찰 후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산모님 상태가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한 유산기가 좀 보입니다. 안전을 위해 며칠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가 최고의 치료와 태아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진우와 박 여사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서둘러 입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저는 조용하고 편안한 1인실 병실에 입원했습니다. 첫 단계는 성공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직접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안전한 공간과 귀중한 시간을 얻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완벽한 환자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책을 읽고 음악을 들으며 제가 무언가 꾸미고 있다는 것을 전혀 티내지 않았습니다. 진우와 박 여사는 매일 번갈아 가며 온갖 보양식을 사들고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들은 이상할 정도로 제게 잘해주었습니다. 진우는 끊임없이 사과하며 온갖 약속을 했고 박 여사는 더 이상 비난하지 않고 대신 장손을 위해
건강을 잘 챙기라는 당부만 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네,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저의 순종적인 태도는 그들을 더욱 방심하게 만들었고 제가 완전히 굴복했다고 믿게 했습니다. 한편 밖에서는 윤 회장님과 그녀의 네트워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진우가 돌아가면 윤 회장님은 비밀리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의 친구가 아닌 옛 지인으로 위장해서 그녀는 첫 번째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강진우 말이다.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녀석 회사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속은 텅 비었어. 최근 몇 년간 사업이 부진해서 주로 네가 쌓아올린 명성과 인맥 덕에 따낸 계약들로 연명하고 있더구나. 은행 빚도 상당하고 박혜숙은 그녀가 비웃었습니다. 그 여자는 더 심해. 사람 시켜 알아봤더니 도박 중독이야. 시시한 화투가 아니라 주식 투기 도박. 엄청난 돈을 잃고 사채업자들에게 빚 독촉을 받고 있더구나. 그들이 한 달의 시간을 줬다더군.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토록 돈이 필요했던 것이고 우리 아버지 회사를 노렸던 것이고 박 여사가 그렇게 아들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진우를 묶어둘 상속인이 필요했고 진우에게 자기 빚을 떠넘기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사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막다른 길에 몰린 짐승들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준비가 된.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회장님? 저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 회장님은 제 손을 가볍게 두드리셨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서두르지 마라. 그들이 목적을 거의 다 이뤘다고 생각하게도. 너는 여기서 편안히 태교나 하렴. 지금 네가 할 일은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지내는 거야. 바깥 일은 모두 내가 알아서 할게. 독사를 잡으려면 제 스스로 덫에 머리를 들이밀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법이다.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절대적인 안도감과 신뢰감 마음속에 퍼졌습니다. 저는 더 큰 덫, 더 끔찍한 폭풍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폭풍의 중심에 휘말릴 사람은 제가 아닐 것입니다. 병원에서 일주일이 지나자 저는 건강을 회복했고 태아도 안정되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책을 읽고 경영과 금융에 대해 공부하며 보냈습니다. 진우와 그의 어머니 이야기는 제게 맹목적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무기를 갖춰야 했습니다. 윤 회장님은 매일 저녁 꾸준히 저를 찾아와 최신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강진우 차에 추적 장치를 달아놨다. 어느 날 저녁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수상한 사업 관계뿐만 아니라 내연녀도 있더구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더 이상 사랑하지 않지만 배신감은 여전히 고통스러웠습니다. 누구예요? 그의 개인 비서. 젊고 예쁘고 돈을 뜯어내는데 아주 능숙한 애야. 강진우가 고급 오피스텔과 비싼 차를 사줬더구나. 모두 그 여자 명의로. 제가 집에서 굴욕을 견디고 있는 동안 그는 밖에서 다른 여자와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노가 다시 치밀었지만 서둘러 억눌렀습니다. 지금은 질투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정보는 이 게임의 말이었습니다. 증거는 있으세요? 물론이지. 윤 회장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개들이 호텔 드나드는 영상. 강진우가 몰래 그 여자에게 송금한 은행 계좌 내역 전부 다 가지고 있어. 하지만 아직은 사용하지 않을 거야. 비장의 카드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꺼내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후 의사는 제가 퇴원할 수 있을 만큼 건강이 회복되었다고 알렸습니다. 진우와 박 여사는 기쁜 얼굴로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들은 제가 완전히 회복되었고 먹잇감이 계속해서 장난을 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짐을 챙길 때 저는 일부러 작은 수첩 하나를 베개 밑에 두고 왔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쓰기 시작한 일기장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느꼈던 두려움,
남편과 시어머니를 힘들게 한 것에 대한 자책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이제부터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저는 의심 많은 박 여사가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역시나 그날 저녁 제가 욕실에 있을 때 박 여사가 제 방에 몰래 들어왔습니다. 문틈으로 저는 그녀가 제 일기장을 펴서 읽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완전히 길들여졌다고 믿었습니다. 제 연극은 절반은 성공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정말 다른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더 이상 조용히 참지 않고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온 가족을 위해 푸짐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박 여사에게는 건강을 챙겨드린다며 가장 비싼 보약을 사다 드렸습니다. 진호의 일에 대해서도 먼저 물어보고 남편의 성공에 관심이 많은 척 어설픈 조언도 했습니다. 저의 180도 바뀐 태도에 진호와 박 여사는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곧 아이 때문에 제가 변했고 가족을 더 생각하게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저는 진호의 일에 과도하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종종 점심시간에 그의 회사로 도시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물론 제 목적은 남편을 챙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만에 회사에 가보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진호의 회사는 훨씬 더 커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갔고 모든 것이 매우 전문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 회사를 갉아먹는 벌레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도시락을 가져다 주면서도 눈으로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저는 직원들, 특히 회계팀과 친해졌습니다. 저는 제 온화하고 가련한 외모를 이용해 그들의 호감을 샀습니다. 저는 집에만 있어서 심심하고 남편 일은 하나도 몰라서 자신이 너무 쓸모없게 느껴진다고 한탄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회사의 회계팀장인 최수진 부장님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중년 여성으로 겉보기엔 엄격해 보였지만 눈빛은 매우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진우와 그의 친구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정교한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최 부장님께 접근의 마음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종종 그녀의 아이들을 위해 작은 선물을 사다 주고 가족에 대해 물었습니다. 점차 최 부장님도 제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 식당에 둘만 남았을 때 최 부장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미나 씨도 참 고생이 많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남편 만나서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부장님, 저도 알아요. 하지만 아내 된 도리로 제가 어쩌겠어요. 저는 그냥 회사가 걱정돼요. 요즘 강 대표님이 손님 접대도 많이 하고 씀씀이가 좀 커진 것 같아요. 나쁜 친구들 꼬임에 넘어가서 회사에 해가 될까봐 걱정돼요. 최 부장님은 저를 동정 어린 눈으로 보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나 씨 말이 맞아요. 나도 이상한 지출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강 대표님이 요즘 대외 활동비 명목으로 큰 돈을 요구하는데 증빙 서류가 너무 불분명해요. 내가 물어보면 그냥 신경 끄고 묻지 말라고 하고 바로 이거야. 첫 번째 단서. 저는 제대로 찾아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최 부장님의 손을 잡고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장님,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많은 건 안 바랄게요. 그냥 회사가 정말 괜찮은 건지 알고 싶어요. 장부 몇 개만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한다고 약속할게요. 저는 그냥 남편의 노력을 지키고 싶을 뿐이에요. 최 부장님은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것이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물 어린 눈과 점점 불러오는 배를 보자 그녀 안의 연민이 이겼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딱 한 번이에요. 그리고 절대 비밀로 해야 해요. 저는 기뻐서 거의 울 뻔했습니다. 그날 최 부장님의 결정이 저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녀 자신도 구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강진우 회사의 첫 번째 비밀의 문이 열렸고 그 뒤에는 거짓과 범죄의 미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회는 진우와 대부분의 직원이 주말을 준비하기 위해 일찍 퇴근한 어느 금요일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야근을 자주 하는 최 부장님께 저녁을 가져다 준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텅 빈 회계 사무실, 희미한 노란 불빛 아래 최 부장님은 문을 잠그고 자신의 컴퓨터를 켰습니다. 30분밖에 없어요. 그녀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밖에서 망 볼게요.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의자에 앉았습니다. 마우스를 잡은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제 앞에는 강진우 회사의 전체 재무 세계, 그가 결코 저를 들여보내주지 않았던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회계에 대해 잘 몰랐지만 어리석지는 않았습니다. 윤 회장님이 고용한 재무 전문가의 원격 지시에 따라 저는 무엇을 찾아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접대비, 마케팅비, 컨설팅비 항목에 집중했습니다. 최 부장님 말대로 이곳의 숫자들은 비정상적으로 높았습니다. VIP 파트너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전략적 파트너라고 알려진 회사들의 목록이 있었고 이들은 정기적으로 수억, 심지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컨설팅 및 마케팅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목록을 재빨리 화면 캡처했습니다. 한 이름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황금미디어 유한회사. 이 이름은 매우 빈번하게 등장했고 거의 매달 큰 계약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회사들의 목록을 비밀리에 윤 회장님의 사람에게 보내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찾았습니다. 계약서 스캔 파일을 열었습니다. 진우의 서명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자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서명. 하지만 황금미디어와의 계약서를 열었을 때 저는 을 측 대표자 이름에서 멈칫했습니다. 아주 익숙한 이름. 이영준. 진우의 그 병적인 친구. 그랬던 거였습니다. 그들은 공모했습니다. 이 황금미디어라는 회사는 분명 진우의 회사 돈을 빼돌리기 위해 만든 유령 회사일 것입니다. 그때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윤 회장님의 메시지였습니다. 황금미디어, 안팟, 민강, 전부 유령 회사다. 대표들은 모두 강진우와 그 친구들의 가족이거나 측근들이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비리가 아니라 범죄 조직의 소행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우의 회사를 돈 세탁 기계로 횡령과 분배의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계약서 파일과 의심스러운 엑셀 시트를 준비해온 작은 USB에 재빨리 복사했습니다. 30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최 부장님이 문을 두드리며 시간이 다 됐다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서둘러 모든 창을 닫고 접속 기록을 삭제하고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저는 최 부장님께 거듭 감사 인사를 하며 두툼한 봉투를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이들 간식이라도 사주세요. 정말 감사해요. 최 부장님은 거절하려 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안 받으시면 제가 마음이 안 편해요. 그냥 작은 선물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진우의 회사를 떠나면서 저는 주머니 속에 USB를 꽉 쥐었습니다. 마치 시한폭탄을 쥐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폭탄이 터지면 모든 것이 날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들은 진우가 부정하게 사업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있지만 법정에서 그를 완전히 무너뜨리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양육권 싸움에서는 더 강력한 것, 치명적인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서가 시어머니인 박 여사에게서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진우의 불법 사업 증거를 손에 넣은 후에도 저는 계속해서 제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증오와 경멸 때문에 거짓 미소를 짓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빚을 갚을 돈이
곧 생길 것이라는 흥분에 들뜬 박 여사가 우연히 제게 더 날카로운 칼을 쥐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둘만 있을 때 박 여사는 이상할 정도로 친근하게 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소파에 앉히고 낡은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미나야, 이리 와서 이것 좀 보렴. 그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진우의 어릴 적 사진들을 자랑했습니다. 봤지? 우리 진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잘생겼어. 커서는 얼마나 많은 부잣집 딸들이 따라다녔는데 걔들 다 마다하고 너 하나만 택했잖니. 저는 억지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제 환심을 사려고 나중에 저를 조종하기 쉽게 행복한 가족 이미지를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약간 빛바랜 사진 한 장에서 멈췄습니다. 사진 속에는 박 여사와 매우 닮은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누구세요? 어머님, 제가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박 여사의 눈에 자랑스러움과 씁쓸함이 뒤섞인 복잡한 빛이 스쳤습니다. 진우 이모야. 내 동생.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팔자가 사나웠지. 예쁘고 능력 있었는데 박복해서 망나니 같은 남편 만나 고생하다가 견디지 못하고 애 데리고 도망쳤어. 벌써 10몇 년째 소식이 없네. 슬픈 이야기였지만 박 여사의 눈빛에서 무언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그럼 이모부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박 여사는 입술을 삐죽이며 경멸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인간? 마누라랑 자식이 도망간 뒤에 더 망가졌지. 불법적인 일 하다가 감옥에 갔다고 들었어. 출소하고 몇 년 안 돼서 병으로 죽었고 인과응보지. 그럼 이모의 아이는요? 지금쯤이면 많이 컸겠네요. 제가 아이에 대해 묻자 박 여사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그녀는 약간 당황하며 서둘러 앨범을 닫았습니다. 아, 그건 나도 잘 모르겠네. 소식이 끊겼어. 그녀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옛날 이야기에서 뭐하니? 요즘 뭐 먹고 싶은 거라도 있니? 사람 시켜서 해줄게. 그녀의 회피적인 태도는 제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왜 동생의 아이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이상한 반응을 보였을까? 직감적으로 이 이야기 뒤에 비밀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윤 회장님께 전화해 그 대화와 제 의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회장님, 박 여사의 동생과 그 아이에 대해 좀 알아봐 주실 수 있으세요? 뭔가 이상해요. 수화기 너머의 윤 회장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했습니다. 알겠다. 내게 맡기렴. 여자의 속마음은 내가 누구보다 잘 알지. 불과 며칠 후 윤 회장님은 제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침착함을 잃고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나야, 의자에 꽉 붙어 앉아라. 내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너를 충격에 빠뜨릴 수도 있어. 네? 무슨 일인데요? 박혜숙의 동생 말이다. 윤 회장님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해졌습니다. 남편 폭력 때문에 도망친 게 아니었어. 죽었어. 15년 전 교통사고로. 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를 낸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의 남편이었어. 하지만 그 사건은 이상하게도 묻혀버렸지. 그 남자는 과실치사로 몇 년 형만 살고 나왔어. 박혜숙이 모든 것을 무마했다는 소문이 있더구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박 여사는 동생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숨겨야 했을까? 왜 동생을 죽인 자를 도와 죄를 면하게 했을까? 아이는요, 회장님.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게 가장 끔찍한 부분이야. 윤 회장님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엄마가 죽고 아빠가 감옥에 간 뒤 그 남자아이는 보육원에 보내졌어. 하지만 불과 몇 달 뒤 그 아이도 보육원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아무도 그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 그리고 아이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찾아온 사람이 바로 박혜숙이야. 등골을 따라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저는 제가 들은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끔찍한 음모,
하늘이 무서운 범죄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5년 동안 함께 살았던 시어머니, 박 여사는 탐욕스럽고 사악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살인자, 사람의 탈을 쓴 악마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왜 동생을 죽이고 조카를 없앴을까? 돈 때문에? 동생이 남긴 재산 때문에? 그 질문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직 그녀만이 답할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박 여사의 과거에 대한 진실은 제 마음속에서 폭탄처럼 터져 황량함과 극도의 공포만을 남겼습니다. 저는 매일 이 저택을 드나들고 웃고 말하며 저를 가르치려 드는 그 여자를 볼 때마다 소름이 끼쳤습니다. 부유한 사모님의 고상한 껍데기 아래에는 악마의 영혼과 피 묻은 손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제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마주할 때마다 눈 속의 혐오감을 감추기 위해 애써야 했습니다. 저는 매우 얇은 줄 위를 걷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그녀가 제가 그녀의 비밀을 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면 무슨 미친 짓을 저지를지 몰랐습니다. 저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녀의 범죄를 법 앞에 명백히 밝힐,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하지만 어떻게? 모든 일은 15년 전에 일어났고 모든 흔적은 지워졌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 여사는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녀는 거실에서 전화를 받았지만 근처 식탁에 앉아있는 제 존재를 잊은 듯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무언가 말이 들리자 그녀의 얼굴색이 갑자기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았어? 그녀는 서둘러 일어나 발코니 구석으로 갔습니다. 목소리는 속삭임으로 낮아졌지만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공포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난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그 일은 오래전에 끝났어. 뭘 원해? 저는 못 본 척했지만 귀는 최대한 쫑긋 세웠습니다. 돈. 입 다물어 목숨 같은 단어들을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박 여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넋이 나간 얼굴에 손발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왜 하필 지금 나타난 거야? 그날 종일 그녀는 넋 나간 사람처럼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진우를 개인 서재로 불렀고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듣지 못했지만 진우가 나왔을 때 그의 얼굴도 그에 못지않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곧장 바로 가서 독한 술 한 잔을 따라 단숨에 마셨습니다. 저는 큰 변고가 생겼다는 것을, 박 여사의 과거 비밀과 관련된 변고가 생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과거에 누군가가 돌아와 그녀를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윤 회장님께 알렸습니다. 윤 회장님은 매우 신속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사람을 시켜 박 여사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이틀 후 윤 회장님이 제게 전화했습니다. 미나야, 그 여자가 곧 움직일 거야. 방금 현금으로 아주 큰 돈을 인출했어. 5억 원이야. 오늘 밤 9시에 종로에 있는 낡은 가든 카페에서 한 남자와 만나기로 약속했더구나. 이게 우리 기회야.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내가 이미 그곳에 카메라와 녹음기를 설치해놨어. 하지만 네가 안전한 곳에서 직접 지켜봐야 해. 직접 눈으로 봐야만 믿을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 그날 밤 저는 진우에게 머리가 아파 일찍 자고 싶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가 친구들과 나가버린 것을 확인한 후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윤 회장님이 보낸 차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는 저를 약속된 카페 근처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윤 회장님의 사람들은 손님으로 위장해 곳곳에 흩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차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은 숨겨진 위치에 주차되어 있었지만 숨겨진 카메라와 연결된 작은 화면을 통해 전체 상황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정확히 9시. 박 여사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검은 옷을 입고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해 마치 범죄자처럼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어두운 구석의 테이블을 선택했습니다. 몇 분 후 60대 정도로 보이는 마르고 고된 인상의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상 풍파의 주름이 깊게 새겨져 있었고 뺨에는 긴 흉터가 있었습니다. 시간 맞춰 왔군. 남자가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은 이거 받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박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그에게 밀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습니다. 사라지라고, 박혜숙. 일이 그렇게 간단할 것 같아? 이 5억은 내가 15년 동안 입 다물어준 이자일 뿐이야. 넌 나한테 빚진 게 훨씬 많아. 당신 너무 심하잖아. 우리 약속은 이게 아니었어. 약속? 남자가 더 크게 웃었습니다. 우리 약속은 내가 당신 대신 감옥에 가서 모든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였지. 그 대가로 당신은 내 아들을 잘 키워 사람 만들어주기로 했고. 그런데 당신은 뭘 했지? 내 아들을 없애버렸잖아. 내 유일한 핏줄을 버렸다고. 내가 당신을 가만둘 것 같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자는 바로 돌아가신 이모의 남편, 실종된 아이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고의 가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박 여사가 주범이었습니다. 나는 그 애가 어디 있는지 몰라. 박 여사가 두려움에 찬 목소리로 더듬거렸습니다. 입양됐다고. 거짓말 마. 남자가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내가 다 알아봤어. 당신이 국경 근처에 사는 불임 부부에게 그 애를 넘기고 모든 연락을 끊었잖아. 자기 친조카를 팔아넘긴 거야. 이 악마 같은 여자.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내를 잃었어. 이제 아들까지 잃었고 전부 당신 때문이야. 오늘 난도는 필요 없어. 당신이 대가를 치러야 해. 경찰서에 갈 거야. 내가 모든 진실을 말할 거다. 그렇게 말하며 그는 벌떡 일어나 떠나려 했습니다. 박 여사는 극도의 공포에 빠져 그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안 돼, 제발. 돈을 얼마든지 더 줄게. 제발 입만 다물어줘. 하지만 남자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박 여사는 미친 짓을 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지만 날카로운 과일 깎는 칼을 꺼냈습니다. 네가 죽고 싶다면 소원대로 해주지. 그녀는 소리치며 남자를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지만 바로 그 순간 주위에 있던 손님들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윤 회장님이 미리 신고해둔 경찰들이었습니다. 박 여사의 칼이 남자의 몸에 닿기도 전에 단단한 팔이 그것을 막았습니다. 박혜숙 씨, 당신을 살인미수 및 범인 은닉 혐의로 체포합니다. 연극은 막을 내렸습니다. 박 여사의 마지막 범죄가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빛 속에 드러났습니다. 박 여사가 수갑이 채워진 채 카페에서 미친 듯이 소리치는 장면은 고스란히 녹화되었습니다. 그 영상과 이모부였던 최 씨의 증언, 그리고 우리가 수집한 모든 증거는 부인할 수 없는 범죄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건이 재수사되었고 15년간 묻혀있던 끔찍한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박 여사는 동생의 죽음을 초래한 사고의 주범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조카를 냉혹하게 팔아넘긴 범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동기는 탐욕 외에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두 자매에게 남긴 모든 유산을 독차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돈으로 최 씨를 매수하고 그의 아들을 돌봐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잔인하게 그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박 여사의 체포는 서울 상류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진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경찰서로 달려갔지만 모든 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그들 모자가 거짓과 범죄 위에 세운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진우가 혼란에 빠져 있는 동안
저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저는 진우의 회사 자금 횡령, 유령 계약서 작성, 재무 사기 행위에 대한 모든 증거를 경제범죄수사대에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그가 외도하고 저를 모욕하려 했으며 어머니의 범죄를 은닉하는 데 공모했다는 모든 증거와 함께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정한 폭풍이 강진우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는 동시에 두 개의 전쟁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한쪽은 그를 감옥에 보낼 수 있는 형사수사, 다른 한쪽은 그를 빈털터리로 만들 수 있는 이혼 소송이었습니다. 그의 절친이었던 철수와 영주는 사건을 알게 되자 즉시 모든 연락을 끊고 도망쳤습니다. 그들이 세운 유령 회사들은 신속하게 발각되었고 조직적인 사기단이 적발되었습니다. 진우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한때 자랑했던 인맥을 찾아다녔지만 아무도 감히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무너져가는 범죄자 가족과 엮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는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 그는 더 이상 거만하거나 거짓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때 자신의 것이라고 여겼던 바로 그 저택에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울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미나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고소 취하해줘. 제발. 내가 뭐든지 다 할게. 그 여자랑 헤어지고 너랑 우리 아기한테 돌아갈게. 이번 한 번만 날 구해줘. 저는 제 발 아래 무릎 꿇고 있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된 한때의 멋지고 세련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비참하고 가련한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는 조금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용서라는 말을 입에 담죠. 당신과 당신의 그 병적인 친구들이 파티에서 내 옷을 벗으라고 했을 때 용서를 생각했나요? 당신 어머니와 짜고 우리 가족의 재산을 빼앗으려 했을 때 용서를 생각했나요? 그리고 당신 어머니가 자기 동생을 죽이고 당신 사촌을 없애버린 걸 알면서도 침묵하고 감쌌을 때 용서를 생각했나요? 제 질문 하나하나가 그의 심장을 찌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그는 입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나한테만 사과할 빚을 진 게 아니에요. 강진우 씨. 저는 목소리를 낮추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아버지에게, 내 뱃속의 아이에게, 당신 이모에게, 그리고 당신의 불행한 사촌에게도 빚을 졌어요. 이 빚은 당신이 평생을 갚아도 다 못 갚을 거예요. 저는 그의 비참한 얼굴을 단 1초도 더 보고 싶지 않아 등을 돌렸습니다. 모든 것은 법이 해결해 줄 거예요. 그것이 제가 그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며칠 후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강진우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는 수백 명의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회사에서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게임이 정말로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많은 눈물과 고통으로 얻은 씁쓸한 승리였습니다. 진우가 체포된 후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또 찾아왔습니다. 우리 가정에 끼어들었던 그 여자, 박유라 비서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머물고 있는 윤 회장님의 저택까지 찾아왔습니다. 제 배는 이미 꽤 불러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사진에서 봤던 거만하고 의기양양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울어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리치거나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원망과 애원이 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서민아 씨, 제발요. 그녀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진우 씨를 구해주세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만큼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저와 이 아이를 위해 모든 걸 한 것뿐이에요. 저는 그녀를 보고 그녀의 배를 보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저도 여자고 곧 엄마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그녀의 두려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정심이 그녀와 진우가 저지른 일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과 아이를 위해 그랬다고요?
저는 평온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당신에게 집과 차를 사준 돈이 회사에서 횡령한 돈이라는 건 알았나요? 그 사람이 대박 계약을 따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함정에 빠뜨려 파산시켰는지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맨손으로 함께 일어선 아내에게 얼마나 잔인했는지 알아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 감아버리는 길을 택했고 다른 사람의 고통 위에 세워진 호화로운 삶을 즐겼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도울 수 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해요. 당신과 아이는 당신의 선택이었어요. 당신이 그 길을 선택했으니 그 결과도 스스로 감당해야 해요. 저는 그녀에게 더 이상 애원할 기회를 주지 않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악하지 않지만 성인군자도 아닙니다. 제 용서는 악에 가담한 자들을 위한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 뱃속의 무고한 아이가 나중에 부모의 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마지막 희미한 희망의 빛은 진우의 실종된 사촌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경찰의 개입과 사회단체의 도움으로 대규모 수색이 시작되었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그 소년을, 아니, 이제는 20살의 청년이 된 그를 전라남도의 한 가난한 어촌 마을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자식이 없던 어부, 부부에게 입양되어 최민준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힘들고 부족했지만 그는 건강하게 자라 착하고 순박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재회의 날은 눈물바다였습니다. 재판을 기다리며 보석으로 풀려난 최 씨는 몇 년 만에 찾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는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후회와 뒤늦은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착한 눈과 순진한 미소를 가진 청년 민준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저는 제 재산의 일부를 그에게 보상해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학업을 계속하고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돌아가신 진우의 이모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몇 주 후 저는 교도소에서 온 손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비뚤비뚤하고 떨리는 필체는 진우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열고 싶지 않았고 과거의 어떤 것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열었습니다. 이 남자가 끝까지 무슨 말을 할지 보고 싶었습니다. 미나야, 네가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모든 게 정말 끝났겠지. 용서를 구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쓰는 게 아니야.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아니까. 그냥 한 가지 말하고 싶어. 네가 결코 믿지 않을지도 모르는 한 가지. 나는 널 진심으로 사랑했었어. 북카페에서 널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너의 순수함과 강인함에 정말 끌렸어. 힘들지만 행복했던 창업 시절, 너와 함께한 그날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진실된 순간들이었어. 하지만 돈과 명예가 내 눈을 멀게 했어. 나는 탐욕과 음모의 소용돌이에 휘말렸고 내 손으로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부숴버렸지. 나는 우리의 사랑을 도박판으로 만들었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어. 용서해달라고 바라지 않아. 그냥 나중에 우리 아이가 컸을 때 아빠가 끔찍한 사람이었다고 말하지 말아줘. 거짓이라도 좋으니 아이에게는 아름다운 기억을 남겨줘. 나는 너와 아이에게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을 졌어. 안녕, 강진우. 저는 눈물 한 방울 없이 편지를 접었습니다. 그의 뒤늦은 고백은 제게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사랑은 죽었고 텅 빈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는 졌습니다. 하지만 승리자인 저 역시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재판이 열렸습니다. 조직적인 사기 및 횡령, 명예훼손, 살인은닉 공모 등의 혐의로 강진우와 그의 어머니 박 여사는 가장 엄중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진우는 무기징역을, 박 여사는 고령과 협조적인 태도를 감안해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진우의 친구들인 철수와 영준,
그리고 돈 세탁에 관련된 자들도 철창 뒤에서 젊음을 보내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최 씨는 박 여사의 범죄를 용감하게 고발하고 아들을 찾는데 공헌한 점을 인정받아 법의 관용을 얻었습니다. 그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아들과 재회했습니다. 재판 당일 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문을 통해 소식을 접했습니다. 무기징역이라는 글자를 읽었을 때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모든 은원과 증오가 그 판결과 함께 사라진 듯 했습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희생자들을 위해서도 정의를 되찾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새로 마련한 사무실에 앉아 분주한 도시 풍경을 내다보았습니다. 저는 예전 회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기 위해 그것을 팔아버렸습니다. 대신 저는 제 재산과 지식의 일부를 사용해 여성 CEO가 운영하는 소규모 기업을 지원하는 투자 펀드를 설립했습니다. 저는 제 힘을 다해 다른 여성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때 윤 회장님이 따뜻한 국화차 한 잔을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왜 그러니, 딸아? 무슨 생각하니?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그냥 마침내 모든 것이 정말 끝났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끝이 아니야. 윤 회장님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시작이지. 너와 곧 태어날 작은 천사를 위한 새로운 시작. 그녀는 애정 어린 눈으로 제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내 손주 이름은 정했니? 저는 새벽에 첫 햇살이 눈부시게 비추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네, 저는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 이름은 서연이에요. 앞으로 이 아이의 인생이 항상 평안하고 자유롭기를 바라요. 윤 회장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미소 지었습니다. 폭풍우 같던 제 인생이 마침내 평온한 항구에 닿았습니다. 새로운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미래의 한 세대를 위해서도 재판이 끝나고 6개월 후 제 삶은 완전히 새로운 장을 맞이했습니다. 배는 점점 불러왔고 저는 제 몸속에서 자라나는 작은 생명체와의 신성한 연결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모든 소음은 멀리 물러나고 평온함과 설레는 기다림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제 투자펀드 새싹재단, 제 더미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펀드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직접 경영하지 않고 이사회 의장 역할만 맡아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일상적인 운영은 윤 회장님이 신뢰하는 전문가 팀에게 맡겼습니다. 저는 제 모든 시간과 마음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바로 엄마가 되는 준비에 쏟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윤 회장님의 조용한 정원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집사님이 소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발신인 이름이 없는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궁금해서 열어보니 안에는 낡은 수첩과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습니다. 편지의 부드러운 필체는 익숙했습니다. 저를 도와주었던 최수진 부장님의 필체라는 것을 바로 알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편지를 펴 읽었습니다. 미나 씨에게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저는 아주 먼 곳에 있을 거예요. 한마디 인사도 없이 떠나서 미안해요. 모든 일이 끝난 후 저는 더 이상 회사에 남아서 미나 씨를 마주할 면목이 없다고 느꼈어요. 제가 직접 해를 끼치지는 않았지만 강 대표의 잘못된 행동 앞에서 침묵하고 외면했던 것도 죄라고 생각해요. 미나 씨에게 너무 큰 돈을 받았어요.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 돈으로 딸아이를 미국에 유학 보낼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줬어요. 그걸로 아이에게 진 빚은 갚았다고 생각해요. 이 수첩은 많이 망설였지만 결국 미나 씨에게 보내기로 결심했어요. 이건 제가 진우 씨 밑에서 일하는 동안 쓴 개인 기록이에요. 그 안에는 아마 수사기관도 아직 찾아내지 못한 비밀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미나 씨에게 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당신과 아이가 늘 평안하길 바라요. 최수진 드림. 저는 서둘러 수첩을 펼쳤습니다. 최 부장님은
페이지마다 수상한 거래, 비밀스러운 만남, 그리고 우연히 알게 된 음모들을 꼼꼼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저는 저를 경악하게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X월 Y일, 오늘 강 대표가 또 박 여사와 싸웠다. 우연히 들었는데 박 여사가 돈을 주지 않으면 강 대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고 협박했다. 강 대표 아버지? 심장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았나? 도대체 무슨 끔찍한 비밀이 또 있는 거지?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진우의 아버지, 황 회장님. 저는 그가 거의 10년 전 박 여사 모자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만 들었습니다. 자연사로 알려져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죽음. 하지만 이 글은 또 다른 끔찍한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정말 자연사였을까? 아니면 또 다른 은폐된 범죄였을까? 저는 손을 떨며 수첩을 덮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썩은 양파의 껍질 한 겹을 겨우 벗겨낸 것 같았습니다. 그 안에는 얼마나 더 많은 범죄의 층이 숨겨져 있을까요? 최 부장님의 수첩은 시한폭탄처럼 평온해진 제 삶을 다시 한번 뒤흔들었습니다. 전 시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비밀이 저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저는 여러 날 밤을 뒤척이며 이 사건을 다시 파헤쳐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제 마음 한편에서는 과거는 잠들게 두라고 속삭였습니다. 아기는 처벌받았고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니 더 이상 복잡하고 위험한 일에 얽히지 말라고. 하지만 다른 한편 제 양심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것이 정말 살인사건이라면 고인의 영혼은 아직 편히 잠들지 못했을 것이고 범인들은 감옥에 있더라도 그 죄에 대한 완전한 처벌을 받지 않은 셈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윤 회장님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믿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첩을 살펴보고 제 이야기를 들은 윤 회장님은 한참 동안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가 드러났습니다. 미나야,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그녀가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년 전 일이야. 모든 증거는 사라졌을지도 몰라. 게다가 주요 용의자인 강진우와 박혜숙은 모두 감옥에 있어. 사건을 재수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고 너에게 위험이 따를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회장님, 저는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이 그렇게 잊혀서는 안 돼요. 윤 회장님은 저를 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내 딸이 정말 어른이 되었구나. 강인할 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도 가졌어. 좋아. 네가 결심했다면 내가 끝까지 돕겠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어 오랜 친구, 은퇴했지만 여전히 경찰 내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전직 총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의심스러운 점들과 최 부장님의 기록을 강조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총경은 매우 신중하게 듣고 비밀리에 처음부터 재수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사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애쓰며 태교와 펀드 관리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거의 한 달 후 총경이 저와 윤 회장님을 따로 만났습니다. 몇 가지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그가 낮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료 기록에 따르면 황 회장은 심장병 병력이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가 사망한 날 밤 집에 함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박혜숙이라는 점입니다. 강진우는 당시 출장 중이었고 박혜숙은 그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사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이점이 뭔가요? 제가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당시 출동했던 구급대원을 찾아냈습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박혜숙은 남편을 잃은 사람치고는 전혀 당황한 기색 없이 매우 침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침대 옆 탁자에서 라벨이 없는 이상한 약병을 우연히 보았다고 합니다. 그가 물어보려 하자
박혜숙이 서둘러 그것을 치워버렸다고요. 이상한 약병.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총경이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박혜숙은 황 회장의 정식 부인이 아니라 내연녀였습니다. 황 회장의 법적 아내는 그보다 얼마 전에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황 회장이 남긴 유언장에 따르면 모든 재산은 유일한 아들인 강진우에게 상속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강진우가 만 30세가 되어야만 모든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황 회장이 그 전에 사망하면 재산은 신탁위원회가 관리하고 박혜숙은 한 푼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명확해졌습니다. 동기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박 여사는 황 회장 곁에 있었지만 법적 지위도 재산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빈손으로 쫓겨날까봐 두려웠을 것입니다. 진우가 만 30세가 되기 직전에 황 회장이 사망하면 그녀는 진우의 유일한 보호자로서 모든 재산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박혜숙이 심장마비와 유사한 증상을 유발하는 독극물을 사용해 황 회장을 살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총경이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증거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녀 자신의 자백입니다. 박혜숙처럼 교활한 여우에게서 자백을 받아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녀가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녀는 결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제가 온 가족을 망쳤다고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게는 그들만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문 대신 심리전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박 여사에게 감옥에서의 진우의 현재 모습, 비참하고 희망 없는 삶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만약 솔직하게 자백하면 형량 감면을 고려할 수 있고 아들을 더 빨리 만날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은 그들이 진우의 사촌, 민준을 그녀 앞에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그 착하고 순박한 청년은 자신의 온 가족을 망친 여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원망 한마디 없이 그저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아주머니, 왜 우리 엄마한테 그러셨어요?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요? 바로 그 순수하고 고통스러운 질문이 박 여사의 마지막 방어벽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보았습니다. 불행했던 동생과 그녀가 냉혹하게 버렸던 친조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책상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 속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녀는 암시장에서 구입한 독극물을 황 회장의 차에 탔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침착하게 지켜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라는 완벽한 연극을 꾸몄던 것입니다. 10년간 묻혀있던 끔찍한 범죄가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특별 재판이 열렸습니다. 박 여사는 복역 중인 수감자에서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자백과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로 그녀는 또 다른 판결, 그녀의 죄에 상응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기징역,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진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가 그토록 존경하고 그의 모든 죄를 감싸주었던 어머니가 바로 아버지를 죽인 범인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믿음이 무너지자 그는 감옥에서 미쳐갔습니다. 박 여사가 선고받는 날 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에 앉아 부모님의 영정 앞에 향을 피웠습니다. 저는 그곳에 불행하게 돌아가신 이모와 시아버지의 영정도 함께 놓았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가장 길었던 악몽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마침내 온전히 실현되었습니다. 제 마음이 평온하고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저 자신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도 옳은 일을 했습니다. 시간은 참으로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흉터를 지우지는 않지만 그 위에 망각이라는 옅은 먼지를 덮고
고통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닳게하며 마침내 만물의 본래의 공정함을 돌려줍니다. 마지막 재판 이후 언론의 폭풍과 두뇌 싸움에 잠겼던 날들이 지나고 제 삶은 서서히 평온의 궤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람을 심은 자들에게 폭풍을 거둘 날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성기어 보이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탐욕과 악의로 직접 짠 그물은 마침내 그들을 옥죄었고 탈출구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쓴 열매를 맛본 사람은 다름 아닌 강진우, 한때 제 세상의 전부였던 남자였습니다. 제가 순수함과 열정으로 사랑했던 남편. 이제는 교도소 서류 속 차가운 이름일 뿐입니다. 무기징역 판결은 그가 거짓 위에 세운 화려한 인생의 마침표였습니다. 가끔 변호사를 통해 그의 소식을 듣곤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거만하고 권력에 찬 강대표가 아니었습니다. 교도소의 차가운 내벽은 그의 화려한 껍데기를 빠르게 벗겨내고 비참한 패배자를 드러냈습니다. 처음 몇 달간 그는 여전히 완고했습니다. 그는 소리치고 저주하며 모든 것이 제 탓이고 박 여사 모자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남은 인맥과 돈으로 항소할 수 있고 판을 뒤집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항소가 기각되고 한때 그를 칭송하던 친구와 파트너들이 차례로 등을 돌리고 국선 변호인 외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게 되자 그는 비로소 게임이 정말 끝났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졌습니다. 완벽하게. 사람들은 그가 침묵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몇 시간이고 벗겨진 회벽의 한 점을 멍하니 쳐다보며 앉아 있곤 했습니다. 그는 급격히 체중이 줄었고 한때 윤기나던 검은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습니다. 계산으로 가득 찼던 눈은 깊고 공허해졌습니다. 밤마다 그는 악몽을 꾸며 무의식 중에 이름을 소리쳤습니다. 제 이름, 억울하게 죽은 이모의 이름, 그리고 한 번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이름, 그가 성공의 껍데기 아래 묻어두려 했던 양심의 가책이 이제 솟아나 매일 매시간 그를 갉아먹었습니다. 그가 제게 보낸 마지막 편지의 뒤늦은 후에는 아마도 그의 드문 정신 차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정신은 곧 절망의 어둠에 삼켜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 즉 경력, 가족, 사랑,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 파괴했습니다. 그의 남은 인생은 후회와 고독의 기나긴 연속일 뿐일 것입니다. 너무 비싼 대가였지만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였습니다. 공모자들의 운명도 나을 것이 없었습니다. 진우의 내연녀였던 비서 박유라, 제가 제거된 후 사모님 생활을 꿈꿨던 그녀는 빠르게 환상에서 깨어났습니다. 진우가 체포된 후 고급 오피스텔, 비싼 차, 불법 자금으로 구입한 모든 것이 압수되었습니다. 점점 불러오는 배를 안고 그녀는 순식간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큰 경제 사건에 연루된 이력을 가진 사람을 받아주는 회사는 없었습니다.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부끄러워하는 시골 가족에게서도 의절당한 그녀는 평범한 병원에서 혼자 아이를 낳아야 했습니다. 출산 후에는 아이를 안고 가난한 동네의 월세방으로 돌아가 매일 기저귀, 분유, 그리고 부족한 생활과 씨름해야 했다고 들었습니다. 한때의 화려함과 거만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생계의 무게에 지친 초라한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무고한 아이를 볼 때마다 다른 사람의 고통 위에 행복을 쌓는 것의 대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진우의 병적인 친구들, 철수와 영준. 제 굴욕 앞에서 희희낙낙하고 진우의 더러운 사업을 도왔던 그들도 인과응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진우의 사건이 터지자 그들의 이름도 모든 신문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들이 진우를 위해 돈 세탁용으로 세운 유령 회사들은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습니다. 진우처럼 중형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들도 막대한 세금 추징과 벌금에 직면했고 그들의 재산을 파산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가혹한 형벌은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상류 사회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버림받은 자들이 되었고 어떤 파트너도 거래하려 하지 않았고 어떤 친구도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든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신세를 망치고 명예를 잃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받은 대가였습니다. 한 번은 멀리서 영준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스포츠카를 타지도 명품 정장을 입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길거리 술집에 혼자 앉아 초췌한 얼굴에 덥수룩한 수염을 하고 절망적으로 맥주를 들이켜고 있었습니다. 추악한 쾌락을 좇아 인격을 팔아넘긴 대가는 방향을 잃은 삶의 공허함과 무의미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죄의 근원이었던 박여사. 그녀 같은 노인에게 20년 징역은 사실상 무기징역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법의 처벌은 그녀가 말년에 겪어야 했던 일에 비하면 오히려 가벼워 보였습니다. 범죄가 폭로된 충격, 유일한 아들의 투옥, 재산의 탕진은 이미 쇠약해진 그녀의 몸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감옥에서 계속 병을 앓았습니다. 하인들의 시중을 받던 사모님에서 그녀는 혹독하고 궁핍한 환경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은 정신적 고통에 비할 수 없었습니다. 살해된 동생의 유령, 팔려나간 친조카, 그리고 그녀가 독살한 남편의 유령이 매일 밤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밤마다 소리를 지르고 헛소리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동생의 이름을 부르고 조카의 이름을 부르다가 다시 저주하고 울었습니다. 뒤늦은 후에는 그녀의 말년을 지상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교도소 병동에서 외롭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녀가 죽던 날 시신을 인수하러 온 가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키웠던 아들 진우조차도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묻으려 했던 범죄처럼 잊힌 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에는 통쾌함 대신 공허함과 막연한 슬픔만이 남았습니다. 탐욕이 인간을 악마로 만들었고 결국 그 탐욕이 그녀 자신을 삼켰습니다. 그것은 비극적인 악순환이었고 인과응보에 대한 값비싼 교훈이었습니다. 처벌의 암울한 그림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있었습니다. 바로 진우의 불행한 사촌 민준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재회한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비밀리에 지원한 돈과 자선가들의 도움으로 최 씨 부자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도시로 돌아가지 않고 어촌 마을에 남아 작은 잡화점을 열었습니다. 수년간 죄책감에 시달렸던 최 씨는 이제 아들 곁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는 남은 인생을 아들에게 헌신했습니다. 민준도 검정고시를 보고 선박 수리 기술을 배우는 직업학교에 등록했습니다. 그는 종종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수줍지 않고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미래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때때로 그는 직접 잡은 신선한 해산물을 저와 제 딸에게 보내주곤 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삶을 되찾는 것을 보며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적어도 이 비극 속에서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행복을 찾았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앉아 사건 기록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이름들, 얼굴들, 운명들이 비극 소설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인과응보. 사람들은 그것을 초자연적인 처벌, 운명에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인과응보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각 인간이 뿌린 선택과 행동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진우, 박여사, 그리고 그의 친구들. 그들은 거짓, 탐욕, 잔인함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결말은 몰락, 고독, 그리고 고통이었습니다. 그것은 처벌이 아니라 공정함이었습니다. 모든 원한은 이제 용서가 아닌 정의로서 정말로 해소되었습니다. 과거는 내려놓았고 미래의 문이 눈앞에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제 인생이 평온과 희망의 장으로만 채워질 것임을 알았습니다. 인생이라는 지진의 마지막 여진이 지나가자 제 발밑의 땅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견고함과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폭풍 뒤의 하늘은 언제나 더 맑고 높습니다. 그리고 저의 새벽. 진정한 새벽이 마침내 찾아왔습니다. 눈부실 뿐만 아니라 재생과 희망의 온기를 품고서 저는 승리에 도취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고 복수의 통쾌함이 제 영혼을 더럽히게 두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행복을 직접 만들어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몇 달 후 저는 작은 천사를 제 삶에 맞이했습니다. 제 딸 서연이는 저와 윤 회장님의 사랑스러운 환영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처음으로 아이를 품에 안고 따뜻하고 작은 생명체가 제 팔 안에서 꼼지락거리는 것을 느끼는 순간 과거의 모든 고통과 상처가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저를 닮은 검고 맑은 눈을 가졌지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외할머니의 높은 이마와 환한 미소를 닮았습니다. 아이를 보며 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얻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살아가고 노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 아이는 단지 제 딸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폐허의 잿더미에서 솟아난 강인한 생명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배신과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얼룩진 예전 회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청담동의 저택과 함께 그것을 팔아버렸습니다. 저는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고 강진우와 그의 가족에 속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싶었습니다. 이혼 위자료와 제 본래 재산으로 저는 걱정 없이 호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로부터의 교훈과 제가 겪은 일들은 돈이 유용한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결코 마음의 평화를 살 수는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물질적 부를 추구하는 대신 저는 더 가치 있는 것, 바로 의미를 추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제 재산의 상당 부분을 새싹 재단 설립에 사용했습니다. 가정폭력과 사기, 결혼의 피해 여성을 위한 무료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였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 제 고통스러운 경험을 등불 삼아 다른 여성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혼자가 아니며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다시 일어서서 삶을 재건할 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제게 제2의 어머니와도 같은 윤 회장님은 재단의 상임 고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녀의 지혜, 경험, 그리고 인맥은 새싹재단이 빠르게 자리를 잡고 사회의 큰 반향을 일으키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미나와 법률 상담회를 열고 긴급한 피난처가 필요한 여성들을 위한 안전한 임시 쉼터를 마련했습니다. 도움을 받은 한 살에 눈물 뒤에 되찾은 미소 하나하나가 제게 무한한 기쁨과 평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의 고통을 공동체를 위한 힘으로 바꾸었고 그것이 저 자신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재단 활동과 병행하여 저는 저만의 경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어떤 남자의 그림자도 없는 경력. 저는 더 이상 파란만장한 사업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의 조용한 열정이었던 예술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서연 갤러리라는 작은 화랑을 열었습니다. 재능 있는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위한 무료 미술 교실도 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영혼의 아름다움과 창의성의 씨앗을 심고 싶었습니다. 예술이 상처를 달래고 꿈의 날개를 달아줄 수 있도록 제 삶은 이제 바쁘지만 매우 평온했습니다. 이른 아침에는 딸과 함께 놀고 아이가 맑은 눈으로 세상을 탐험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낮에는 갤러리에 가서 색채와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세계에 푹 빠집니다. 저녁에는 재단 일을 하며 서류를 읽고 사연을 듣고 팀원들과 함께 해결책을 찾습니다. 가끔 윤 회장님이 맛있는 음식과 귀중한 조언을 가지고 들르십니다. 우리는 함께 앉아 3대의 여성이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을 나눕니다. 제 집은 더 이상 차가운 저택이 아니라 사랑과 웃음이 가득한 진정한 보금자리입니다. 어느 주말 오후
제가 서연이와 정원에서 서툰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진우의 사촌 민준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수줍은 시골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2년 동안 저와 윤 회장님의 도움으로 학업을 마친 그는 우수한 성적으로 공대를 졸업하고 현재는 대형 조선소의 유능한 기계 엔지니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이를 위해 직접 만든 나무배 모형을 가져왔습니다. 누나, 고맙습니다. 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그 어촌 마을을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누나가 제게 새로운 삶을 주셨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너 자신의 노력 덕분이야.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눈앞의 의지와 선량함으로 가득 찬 젊은이를 보며 제 마음이 정말 따뜻해졌습니다. 강씨 집안의 죄악의 소용돌이도 그의 맑은 영혼을 더럽히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장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선함과 의지가 싹트고 자라날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삶은 그렇게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낡은 책의 한 장, 소중히 간직된 교훈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진우나 박 여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탐욕 때문에 스스로를 파멸시킨 그들의 삶이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저는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서. 증오의 짐을 더 이상 짊어지지 않고 영혼이 평온하고 자유로워지기 위해 어느 날 어머니의 옛 사진들을 다시 보다가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낯선 남자와 함께 서 있는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환하게 웃고 있었고 서로를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손글씨로 1990년 대관령에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제가 아버지를 만나기 전 어머니의 삶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들고 윤 회장님께 갔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보며 먼 곳을 응시했습니다. 내 엄마의 첫사랑이란다. 그녀는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화가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은 열렬히 사랑했지만 집안의 반대와 신분의 차이 때문에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윤 회장님의 이야기는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어머니에게도 과거가 있었고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강한 여자라도 각자만의 숨겨진 구석과 마음의 상처가 있다는 것을, 사랑이 항상 행복한 결말을 맺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맞서는지, 좌절 후 어떻게 일어서서 의미 있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지였습니다. 저는 사진 속의 남자를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과거를 존중했습니다. 대신 저는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서연이와 윤 회장님을 데리고 사랑과 추억의 도시 강릉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경포호를 거닐고 바람에 흔들리는 소나무 숲을 방문했으며 한적한 언덕길에 있는 작은 갤러리에 들렀습니다. 고요한 공간, 다채로운 풍경화들 사이에서 저는 돌아가신 어머니와 기묘한 연결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마치 이 길을 걷고 있는 사랑과 열정으로 가득 찼던 젊은 시절의 어머니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작은 카페에 앉아 은하수처럼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연이는 제 품에서 곤히 잠들었습니다. 윤 회장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널 보니 내 엄마 생각이 나는구나. 내 엄마가 널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엄마는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저는 인생의 비극이 저를 무너뜨리게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강하게 일어섰고 엄마가 바라던 것보다 더 눈부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다른 남자에게서 평온한 안식처를 찾지 않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그 안식처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성이나 사업 제국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자유, 일의 기쁨, 아이의 웃음소리,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저의 새로운 새벽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여정이 앞으로 우리 모녀를 기다리는 수많은 좋은 일들로 아주 길고 아름다울 것임을 압니다.